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 있잖아요. 여기 시원하게 깎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들 얘긴데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요. 현 충원에 안장되도록 하는 법안을 셀프 발의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냐고요? 그 나라 국민들이 너무 창피해하실 것 같아서 나라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당초에 그게 말이나 되는 법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서울현충원에 자리 없다고. 아이고 제가 나라 이름을 얘기해버렸네요. 네, 못 들은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화요일 뉴스파이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인철 변호사, 그리고 문화일보 안지용 기자,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연결식도 끝났고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을 줄만 알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논란거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연결식이 끝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결식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야말로 음물바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어제 오전 7시 20분경에 서울대 병원에서 운구가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8시 반경에 서울시청에서 연결식이 거행이 됐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한 100여 명 정도만 실내 다목적 홀에 들어올 수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밖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연결식을 지켜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운구가 본인의 고향으로 옮겨지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 운구 차량이 지난 길에서 오빠 살려줘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네. 어떤 여성분은 계속 절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그야말로 울음바다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유언에 따라서 이 박원순 시장의 이 유해는 이 고향에 묻히게 됐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어제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후 유해는요, 어제 오후 5시 30분께 생가와 선영이 있는 창녕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 시장의 유해는 이날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는 유언에 따라서 생가 인근에 있는 부모 합장묘 옆에 자연장 형태로 안치가 됐고요. 네. 유족들은 박 시장 유해를 땅에 묻은 뒤 그 위에 작은 낮은 봉분을 하나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어제 이렇게 연결식은 서울특별시장,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치르는 장례로 5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례는 끝났습니다만 이 고인을 둘러싼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지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시장실에 암시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일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고소를 하고 신속하게 그 메시지를 보낸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유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 얘기는 장혜찬 평론가님, 지금 피해 여성의 고소장 접수 또 그리고 고소 내용이 박원순 시장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지금 제기하는 건가요? 네, 고소 사실이 너무나 빨리 유출된 것 아니냐는 그러한 의혹을 이 피해 주장하는 여성 고소인 측 변호인단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왜 문제가 되느냐? 앞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피해자가 자신의 사실을 고소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모아지기 전에 이 사람에게 먼저 전달이 된다면 네. 특히나 그 대상이 권력을 가진 고위 공무원이라면 네. 얼마든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본인의 어떤 불리한 자료들을 은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은 보안을 지키면서 비공개 수사를 원칙으로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고소가 접수된 그 당일날 바로 박원순 시장에게 고소 사실이 알려졌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만약 영향을 끼쳤다면 이거는 앞으로 이런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수많은 또 다른 피해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게 이 사건의 어떤 한 가지 의혹이 성추행이라면 나머지 또 다른 의혹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추정이 나오냐면요. 일단 그 상황, 사건 일지를 좀 더듬어 볼게요. 보세요. 지난 8일입니다. 지난 8일 날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오후 4시 반쯤에 여성 청소년과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때가 지난 8일 오후 4시 반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자정을 넘겨서 9일까지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전 2시 반쯤 고소인 조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얼추 계산해도 한 10시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전 10시 44분경, 즉 9일 날 오전 10시 44분경 박원순 시장이 저 CCTV 찍힌 모습처럼 관사에서 가방을 메고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 바닥만 바라본 채 관사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히고요. 그날 5시 17분에 박원순 시장의 따님은 실종 신고를 경찰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바로 0시 1분쯤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뭔가 지금 경찰청에 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이 고소 사실이 유출됐을 수도 있다.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정황이?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박 시장 본인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네. 서울시하고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지방경찰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아무한테도 그 어떤 누구한테도 보고를 하지 않았나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서울시장한테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네. 그 청와대한테는 지금 보고가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네. 워낙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주요 상황 보고 기준에 따라서 네. 청와대나 총리실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은요, 일단 매뉴얼에 따라서 상급 기관인 경찰청에 보고를 했고, 그리고 경찰청은 청와대에 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단민 변호사님, 그러면 어디까지 정확히 청와대와 경찰청은 알고 있었고, 그러면 어떻게 혹시 지금 이 상황이 박원순 시장한테는 전혀 전달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이 경로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 고소인의 대리인이 얘기하기로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소가 된 사건이 너무 빨리 유출이 된 것 같다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 관계자가 얘기하기로는 이 보고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보고 라인은 앞서서 인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요 상황 보고 기준이 있는데 중요한 인물이라든지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고하는 라인이 있다. 이 보고하는 라인이 지금 고소를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이 곧바로 경찰청에 그리고 경찰청이 청와대 국정상황실 혹은 총리실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만 보고를 했고 총리실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내부 기준에 따라서 올바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찰청을 통해서 청와대까지로만 보고가 됐고 이것은 이외에는 유출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 장해찬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게 유출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고소가 이뤄진 시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시점이 정말 하루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고소장 내용이, 고소 내용이 전달됐을 가능성은 없으나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그렇죠. 이게 만약 뭐 피해자 측 주변인에 의해서 이 고소 내용이 유출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청이나 청와대에서 고소 사실을 박원순 시장에게 하루도 안 돼서 알려준 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부 기관에서 피해자를 보호한다기보다는 고소를 당한 박원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을 유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야당에서는 국기문란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네. 우선 청와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하. 하지만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경찰청도 직접 서울시와 연락한 건 없고 우리는 청와대에만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지금 추정되기로는 박 시장이 8일에 본인에게 고소가 접수되고 9일에 바로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이에 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거든요. 일단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네. 공식적으로 청와대나 경찰에서 해당 고소 사실 내용이 유출이 된 것인지 네. 아니면 담당자나 관련자의 어떤 박 시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통한 일탈 행위였는지 네. 이 부분을 반드시 명백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야만 앞으로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고소를 할 수 있지 이 부분을 뿌리를 밝혀서 진실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이제는 고소를 하고 싶어도 이 사실이 먼저 유출되겠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받을 사람들이 고소가 위축되는 그러한 악영향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게 유출이 돼서 특히 이제 피고소인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제가 또 전제를 분명히 붙입니다. 네. 장혜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증거를 가지고서 얘기된 건 아니고 고소인 측 변호인이 이걸 주장을 하신 네. 거니까 그 주장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 성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피고소인에게 뭔가 얘기가 전달이 되면 여러 가지로 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피해자에게 직접 고소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또 네. 뭔가 또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그건 또 고소인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성 관련된 비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비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 어떤 형태로 이게 유출이 됐다고 하면 네. 그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증거가 있어서 누군가 정말 박 시장이 이걸 받았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네. 또는 전달받았다는 어떤 루트가 확실하면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루트를 통해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왜 이런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냐면요. 보세요. 앞서 경찰청도 그리고 청와대도 그리고 고소인 본인도 박원순 시장 측에게 고소 내용을 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최담희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유출될 수 있는 경위, 만약에 유출됐다는 걸 지금 저희가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8일에 고소를 해서 9일 새벽, 연결되는 9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고 지금 9일 오전에 박원순 시장이 집을, 그러니까 공간을 나간 거니까 그 사이에 혹시 알았다면 이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을 때에는 그러면 누군가가 유출했을 텐데 유출의 가능성은 세 가지라고 지금 현재 언론들은 보고 있어요. 하나가 고소인 측, 그리고 두 번째가 경찰, 세 번째가 청와대인데 왜냐하면 보고받은 건 청와대와 경찰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고소인 측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성범죄와 관련된 것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8일부터 9일까지 거의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한 번에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도 지금 현재 유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직무 규정 아니면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인데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는 공무원이 어떠한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통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도 어떠한 그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알려졌다면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공무상 기밀 누설입니다. 네.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인데 그럼 이 부분을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가 현재 야당의 주장인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요. 지금 어제 고소인 측은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물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의 주장입니다. 꽤 긴 기간 동안 박원순 시장의 그 행동이 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셀카를 촬영할 때 신체적인 밀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그리고 범행 방법 중에 하나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 이런 문자나 사진의 괴로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런 문자들이 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본 친구들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어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털어놓은 게 뭐냐면 박원순 시장의 그 죽음도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어제 저 폭로 내용도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 고소인 측 변호인이 어제 기자회견 도중에 보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비서직을 4년 동안 지속하는 동안 다른 부서 발령 후에도 피해가 지속됐고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라면서 집무실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좀 더 들여다보면은요. 메신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보내왔다고 하고 늦은 시간 친구들과 있을 때도 문자가 왔고 그것을 본 친구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고소인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네. 지금 이 내용을 토대로 볼 때는요. 증인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하나의 또 가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됩니다. 또 어제 기자회견장에서는 고소인 측이 그 증거라며 이 제출한 이 텔레그램 방의 대화방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저건데요. 저 우측 상단에 보면 이건 대화 내용이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장님이 나를 비밀 대화에 초대했습니다 하면서 우측 상단에 보세요. 시장님 돼 있고 우측 상단에 보면 박원순 시장의 이제 이 이른바 사진, 프로필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이 나를 비밀 대화방에 직접 초대를 했다. 그 초대 문자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안이 터지면요. 늘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각에서 이렇게 다소 무책임하게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그러면 4년 동안 침묵했냐. 이인철 변호사님 이런 의혹 제기는 상당히 무책임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소인의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 근데 고소인 주장에 의하면 서울시 내부에 이제 그 주장을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시장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묵살을 당했다고 하고 그래서 서울시장이 갖는 그 위력 속에서 거부나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자, 서울시 내부에서는 당연히 그 시장의 위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문제제기하기 힘들었겠죠. 외부에다가 도움 요청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대가 지금 2017년이거든요. 네. 2017년이면 외부에 변호사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경찰청, 검찰청에 가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 사건이 그 사이에 일어났잖아요. 그럼 네.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용기를 내서 이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은 이번 일 같이 좀 비극을 막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 성폭행 피해자의 그 매뉴얼을 말씀드리면은 이 피해 즉시 바로 구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또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당한 게 사실이라면 즉시 구조 요청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지금 서울시 내부에 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이 묵살당했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 측은 입장이 있을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그러니까 서울시 측에서는 고소인이 이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부터 공식적인 라인으로 접수된 기록은 찾아봤지만 해당 피해 사실이 접수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 공식 매뉴얼에 따르면요. 해당 직원이 성추행 등을 당하게 되면 성희롱 고충 상담원 등의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후에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착수하게 되고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가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접수된 내용이 없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고소인 주장이 맞다면 서울시장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근데 공식적인 라인으로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완전히 공론화시키는
이 고소인 일개 말단 공무원인 고소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비공개적으로 네. 뭐 서울시장의 측근이나 비서실의 다른 상급자들,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본인의 피해 사실을 호소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라인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해서 이분이 피해를 주장한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볼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네. 비공식적으로 이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이 누구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힘들다고 토로했는지 그 부분도 조사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만 사실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또 다른 고통, 이 고소인 측에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지금 논란도 확산될 수 있고 사안이 더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그 고소인 측 변호인단이나 아니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밝힌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 이제 누군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묵살이 됐고 심지어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서의 역할이 시장의 심기를 관리하고 이런 역할까지 해야 된다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니 그건 너무 잘못된 행동이죠. 아하. 저는 이 부분도 사실 감찰을 통해서 뭔가 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뭐 당사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누군지 네. 모르지만 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묵살하고 제대로 피해자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고 또는 본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관련 담당관이나 관련된 부서에 연결을 시켜서 이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이분의 상사의 역할을 고소인의 상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고소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또는 피해 구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어찌 보면 무마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찰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인이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뭐 멈춰야 되겠지만 정말 고소인이 이게 억울해서 이 부분도 좀 밝혀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고 하면 감찰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밝혀내서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만약에 고소인의 주장처럼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게 묵살당했다. 그러면 그 해당 직원, 도움 요청을 받았다는 그 직원에 대해서 혹시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렇게 묵인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의 공범이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된 범죄에 따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주된 범죄라고 고소를 했던 그 부분이 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을 위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것만을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실익이 없어 보여서 이 공범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불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여기에 더해서 지금 서울시 내에서 이러한 뭐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묵인을 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으로는 소송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어제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에서는요. 지금 고소인의 심정이 대신 읽혀지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진봉 교수님, 예. 경찰이 고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수사한다. 지금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은 일단 선을 좀 그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포렌식 수사를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유는 변사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사망의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밝혀야 되거든요, 경찰이. 그래야 이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요인이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확증 짓기 위해서 포렌식을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포렌식이
뭐 지금 현재 고소인들이 주장하시는 그런 사건까지 연관돼서 포렌식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뭐 행적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렌식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보관할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경찰이 밝힐 부분인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이 말은 그렇다면 이인철 변호사님 포렌식을 하게 되면 지금 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지금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도 이 휴대전화에는 다 담겨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휴대전화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는 종결이 됐다는 겁니다. 공소권 없음. 네. 공소권 없음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는 거에 법의 그런 목적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거기에 공소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한다. 그럼 또 다른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수사권 남용 아니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다른 거를 연관돼서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대로 정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변사 사건이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성추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추가로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고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중요하냐고 그 이유가 세간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혹시 고 박원순 시장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혹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보는 것 같습니다. 조담민 변호사님. 네, 사실 휴대전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한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발신 문자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전화의 연락처 다 마지막에 누구랑 연락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사망 경위만을 조사하겠다라고 하지만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 그 안에 정보는 앞서서 말씀하신 성추행 고소와 관련된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어떻게 혹시 유출이 됐다면 유출 경위와 관련된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공무상 기밀 누설과 관련돼서 어떤 단체나 개인이 고발을 했다라고 하면 수사팀이 꾸려지게 되고 이 수사팀이 별도의 영장을 가지고 해당 포렌식에 대한 정보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또 그 정보가 해당 기밀 누출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성추행은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만 네.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그러한 증거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추가적인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네. 겁니다. 지금 이 고소인은요. 고소 이후에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오전에 경찰이요. 이 고소인을 또다시 불러서 지금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 사건.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이 철인 3종 국가대표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운동 처방사라 해야겠죠. 그 당시에 팀 닥터였던 안모 씨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범죄가 소명이 되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 안모 씨 같은 경우는 최숙현 선수 등에게 폭행을 저지른 것뿐만이 아니라 치료를 해준다는 목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고요. 지금 사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안모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 안모 씨가 경찰 진술에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감독 등에 대한 혐의는 본인이 부정을 한 것으로 언론 보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속 상태에서 이 안모 씨를 수사하면서 감독이나 주장 선수도 폭행이나 폭언을 한 것이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일명 팀 닥터로 불렸던 운동 처방사 안모 씨의 어제 영장 심사 출석 현장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성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는 다 인정할. 왜 의사라고 속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성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다 인정하십니까? 경주시청에 누가 소개해서 들어가주셨어요? 최숙현 선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폭행 혐의 모두 인정하십니까? 네, 혐의 인정했습니다. 구속된 운동 처방사 안모 씨, 지금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안 씨는 지난 10일 대구 북부의 자신의 이 거주지에서 검거가 됐는데요. 경주경찰서로 옮겨져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외부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 씨는 경찰 체포 전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비난 협박성 문자 메시지 수백 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접할 때마다요. 왜 자기만 귀해요? 왜 그 귀한 선수는 정말로 차마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을 그런 행동을 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은 궁지에 몰리니까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해요. 최진봉 교수님. 말이 안 되는 거죠. 비난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본인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최숙현 선수는 그거보다 한 10배 아니 100배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단순히 이거는 문자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폭력의 행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자 선수들에게 성추행에 관련된 행동도 했잖아요. 그런 행동을 뻔뻔하게 했던 사람이 자기한테 그런 비난이 오는 것도 참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행동,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한다고 어느 국민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보다 더한 행동을 해도 이분은 제가 볼 때 국민들로부터 정말 짠하다는 말을 듣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한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제가 볼 땐 10배, 100배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선수들을.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폭행에 시달리고 폭언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성추행까지 당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던 사람이 이런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저는요. 후한무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에 대해서 지금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당 팀 남자 소속 선수들이 국가대표 훈련을 갈 때 훈련 수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그 훈련 수당의 절반 가까이를 상납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국가대표로 차출받아서 훈련을 받으면요. 하루에 6만 원 정도의 훈련비가 나오게 되는데 한 달치를 계산한 다음에 그 절반을 남자 선수들이 월말에 이 감독에게 입금을 했다는 것이죠. 왜 본인이 힘들게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훈련받은 그 비용의 절반이나 감독에게 보내야 되는 것이며 또 하나의 의혹은 이렇게 상납을 안 하면 이 선수 실력이 출중한데도 국가대표 훈련 못 받게 막았다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선수가 훈련을 한다는데 훈련을 허락받았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유가족과 동료들에 의하면은 이 감독이 여자 선수들이 이제 훈련 나갈 때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안 나가고 어딜 나가느냐? 사비가 되는 팀 훈련에 나갔다고 해요. 자비를 내야 되거든요. 거기에 돈이 좀 얽혀 있겠죠. 그다음에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 수당이 일부러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월 50만 원의 개별 훈련비가 받고 또 지도자 같은 경우도 월 30만 원을 받거든요. 이렇게 가혹해 뒤에는 이 돈이라는 게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계가 이렇게 썩었나 개탄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최감미 변호사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의혹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겠죠. 지금 고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중에 1명이 자백을 했고 지금 팀닥터라고 소위 불렸던 안 씨도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물적 증거까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은 감독과 주장 선수의 주거지 그리고 숙소, 휴대전화, 차량 등에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요. 압수해서 가져왔던 압수물들, 예를 들면 휴대전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현재 분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분석이 끝나면 피의자들을 불러서 관련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곧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지경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뭐 했습니까? 앞서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요. 고 최숙현 선수 이 봉안당을 참배를 했어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숙현의 원한을 어떻게 꼭 그 정부에서도 우리 숙현이 원한 푸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숙현이 죽음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음에는 정말 이런 희생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원인 규명을 해서
예, 아버님도 정말 이제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냥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그 최숙현 선수 아버님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왜 그냥 중간에 네 그럼요 다 말을 잘라 먹습니까? 본인 준비해간 말만 다 하고 싶고 지금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생떼 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저 부모의 심정을 좀 들어달라 이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본색원 됩니까? 정말 체육계가 대한체육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체육관광부도 심석희 선수 폭행 사태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외쳤어요. 공언에 이때가 체육계 폭력 사태 마지막이 될 걸 공언했어요. 그다음에 그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여러 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대책 내놓고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국민 앞에 지켜진 게 없잖아요. 지금 최숙현 선수가 또 저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6번인가 여러 기관에 대해서 본인이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기관도 도와주지 않아서 저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보면요. 정부가 지난 12년간 발표한 스포츠 비위 관련 대책만 9개예요. 대책 내놓으면 뭐합니까? 안 지켜지잖아요.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대책이 실효성이 없어서 아무 가치가 없는 대책으로 그냥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2007년도 5월에도요. 미국 전지훈련 중에 우리 여자 농구 선수 대상으로 해서 지도자가 또 성추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심석희 선수 잘 아시는 것처럼 폭행도 했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이 앞서지 말고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체육계, 문화체육관광부 정신 똑바로 안 차리시면요. 우리 국민의 비난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요. 최윤희 차관이 물론 최윤희 차관도 경황이 없겠죠. 지금 행정가로서 지금 이 차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런 일이 터지니까 경황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후 약방문식으로 앞서 영상 보셨죠? 사진 보셨죠? 최숙현 선수 봉안당을 찾아서 물끄러미 납골 그 유해를 바라보면 뭐합니까? 최숙현 선수가 돌아옵니까? 사후 약방문식이에요, 진짜.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최윤희 차관한테 돌리는 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말로만 탁상 행정으로만 체육계 전반에 고질병 뿌리 뽑겠다고 외쳤던 그거 이제는 정말 반성하고 창피한 줄 아세요. 이제는 정말로 실제 현장 나가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는 그 대책을 내놓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앞서는 격정적이었던 분위기였지만요. 송구합니다만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그런 노래가 절로 나올 그런 스타들이 우리 MBN 보이스트롯에 나왔습니다. 총출동했습니다. 최다민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난 10일에 첫 방송된 MBN의 보이스트롯이 정말 화제입니다. 네. 왜 화제냐? 사상 최초로 톱스타 80여 명이 펼치는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에 정말 놀라운 의외의 인물들이 나와서 트로트 실력을 뽐냈습니다. 아하. 그 인물들의 면면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먼저 전설의 야구 여신이죠. 레전드 치어리더. 바로 박기량 씨가 나왔고요. 야. 또 마성의 목소리로 보이스트롯에 도전한 아이돌 그룹 업텐션의 멤버 선율. 그리고 가요계 악동이라고 불리는데 의외로 사부곡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게 부른 DJ DOC의 김창렬 씨. 네. 또 다른 래퍼들은 쇼미더머니를 준비했는데 네. 본인은 보이스트롯을 준비했다라는 아하. 래퍼 슬리피까지 다 이 주인공인데요. 네. 정말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뜻밖의 트로트 실력이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사연이 있다라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네 분의 이 모습을 보고 시청자분들께서는 누구는 알겠는데 누군 잘 모르겠어 하실 거예요. 이제 그 매력을 저희가 하나씩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군무가 뛰어났던 이분의 무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날 두고 떠나면 안 돼.
장혜찬 평론가님, 제가 입이 떡 벌어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춤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잠깐만요. 네. 저 잠깐 넋이 나갔어요. 괜찮은데요? 네. 잠깐 넋 좀 리액션 괜찮은데요? 네네. 정말 이 칼군무가 제 미소가 너무 지어지는데 네네네. 어허. 칼군무가 참 이 트로트와 만나니까 그 나태주 씨도 떠오르고 아하. 패권 트로트 했던 참 색다른 무대였는데 네. 박기량 씨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가수의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하고 네. 실제로 지난 2016년에 미니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게 그 앨범 발매에서 차트에 진입을 못했거든요. 주위에서 망했다 하는데 본인은 진짜 그동안 모아둔 돈 다 날리고 망했다고 밝혔습니다. 2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그걸 또 외부에서 투자받아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소속사 대표랑 자기 돈으로 다 냈다거든요. 그래서 저 보이스트롯 나오면서 올해부터는 다시 돈을 모으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가수의 꿈을 다시 한번 이 보이스트롯 무대에서 이뤘으니 그래도 지난 앨범 실패에 대한 보상이 조금은 되지 않았나. 그러네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정식 가수로 데뷔했던 박기량 씨의 본인 노래 실력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뮤직비디오까지 찍었네요. 근데 앞서 보이스트롯 그 화려한 무대는요. 이인철 변호사님, 동료분들이 같이 도와준 무대였다고 하네요. 사실 뭐 저는 박기량 씨를 잘 몰랐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혼났습니다. 아니 왜요? 요즘에 대세인 박기량 씨도 모르느냐. 설마 혹시 성우 박기량 씨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번에 하던 우리 그 MBN 보이스트롯 보고 정말 놀랐는데 아니, 저렇게 안무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아이돌 스타도 사실 저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박기량 씨 정말로 기량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 라임 살리시려고? 네네. 자, 트로트에 도전한 정말 이색 도전을 한 박기량 씨. 그 결과는 어땠을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제 프로로에서 가야 될 길은 1번이 노래지. 우선 순서가 1번이. 예를 들어서 발성 같은 거. 또 이렇게 빠른 노래는 리듬을 타잖아. 댄스를 하면서 강약을 넣고 그리고 액션이 들어가면은 정말 더 최고의 멋진 가수가 될 줄 믿습니다. 9개. 아하, 9개에서 저게 11개 크라운을 받아야 합격인데 2개가 모자랐네요.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어떡해 막 했던 것 같아요, 저때.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한 분이 3개를 줄 수 있으니까 15개가 완성된 크라운인데 어쨌든 탈락해서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후에 또 무대를 볼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 근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박기량 씨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박기량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본인이 치어리딩을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눈물 흘리는 거 보세요. 안타까운 모습, 제 얼굴이 나와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어쨌든 아까 그 박기량 씨 우는 모습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본인이 치어리딩을 너무 좋아해서 본인은 사실 치어리딩을 끝까지 하고 싶대요. 예전에 지금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야구를 보러 오신 팬들 중에도 박기량 씨 보러 온 분도 엄청나게 많아요. 안표를 사가지고 그 자리 앞에 앉으려고 그렇게 하는 분도 너무 많다고 그렇고 최근에는 뭐 영화 배우 제이도 들어왔대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고사를 했는데 고사한 이유가 본인은 치어리딩을 너무 좋아해서 치어리딩의 레전드가 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치어리딩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본인은 정말 힘이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레전드가 돼서 치어리딩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네요. 트로트 레전드를 향한 꿈은 아쉽게도 좌절됐습니다만 이미 여러 방면에서 레전드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뭐 치어리더 중에서 미모뿐만 아니라 연봉 순위도 1위인데 그래요? 네, 그래서 치어리더 중에 수입 1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단순히 1위가 아니라 치어리더 역사상 1위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박기량 씨는요. 치어리더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바꿔놨는데요. 올해로 벌써 13년 차예요. 사실 치어리더 하면은 20대 초반에 반짝할 수 있는 마치 아르바이트 개념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기량을 쌓으면 충분히 롱런할 수 있다는 걸 박기량 씨가 보여줬고요. 박기량 씨가 벌써 30대에 접어들었는데 여전한 기량을 갖추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안무 습득력도 남다른 게
기존 영상 같은 경우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보면은 곧바로 익혀서 똑같이 따라할 수 있고 창작 영상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마스터한다고 하거든요. 1년에 100곡 정도 마스터한다고 하니까요. 14년을 따지면 1,300곡 정도에 맞춰서 치어리딩을 할 수 있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네. 박기영 씨 아쉽게 고배를 마시긴 했습니다만 여러 방면에서 또 우리 국민들을 또 즐겁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보이스트롯 무대에서요. 이번엔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관객분들을 깜놀하게 했던 그런 참가자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날 찾아오신 내님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진짜 두 번 깜놀하게 합니다. 일단 저 여성인 줄 알았습니다. 최단미 변호사님 처음에. 네, 저분이 가수 선율입니다. 아이돌 그룹 어텐션의 선율인데요. 어허. 저 어텐션의 선율 씨가 처음에는 얼굴 안 보인 채로 노래 장윤정 씨의 꽃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도입부가 끝나고 걸어 나왔는데 다들 여자일 줄 알았는데 남자였던 거예요. 너무 다들 깜짝 놀란 건데 네. 저렇게 미성이기 때문에 성별 논란까지 있었다고요. 어. 여자 아니야 여자? 근데 남자가 맞다고 하고요. 네. 현재 25세의 남성입니다. 이야, 근데 저 미성 정말 곱습니다. 진짜 저 흉내 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저 미성 때문에 혹시 묻지 못할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같은 그룹 업텐션의 멤버 환희 씨가 그 에피소드를 밝혔는데 목소리가 너무 여자 같아서 사실 선율 씨가 옆에 있으면 환희 씨가 본인의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는데 선율 씨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어간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옆에 여자 누구니?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율 씨가 일부러 장난을 친다고 네. 오빠 뭐해? 누구랑 통화해?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전화기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옆에 여자가 있는 걸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맑은 미성을 타고난 그런 보이스를 지닌 것 같습니다. 야, 보통 우리 요즘은 이제 코로나 국면이니까 이제 노래방 가는 걸 좀 자제합니다만 노래방 가면은 남성분들은 여성 가수가 부른 걸 이제 남자 음정으로 낮추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른바 원키, 여성 가수 원키로 부른대요. 원래 목소리로. 그 영상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눈 감고 들으면 어느 부분이 소창희 씨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복면을 쓴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복면을 벗는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여성일 줄 알았는데 이야. 선율 씨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네. 사실 이 당시에 이제 소찬희 씨도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냥 목소리 예쁜 여자가 부르나 보다 했는데 막상 딱 이게 남성이라는 거 알고서는 깜짝 놀란 거죠. 이야. 이 영화 파리넬리에서 나왔던 팔세토 창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아. 구사할 수 있는 남성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아하. 선율 씨는 타고난 목소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소찬희 씨의 이 노래를요. 정말 네. 많은 후배 가수들이 따라 부르고 소화하면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는데 정작 소찬희 씨가 같이 불러본 적이 없대요. 왜냐면은 이 키를 맞추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선율 씨가 원키를 그것도 남성 가수가 그대로 소화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인철 변호사님, 선율 씨는 혼자 노래방 가도 잘 노를 것 같아요. 그냥 커플이 놀러 온 것처럼 남자 노래 부르다가 여성 목소리 낼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우리 김병재 앵커님도 여자 목소리 잘 내시지 않습니까? 아, 네네. 네. 하여튼 이 선율 씨가
복면가왕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제 가면을 쓰고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여성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저 여성 가수는 누굴까 정말 노래 잘한다. 나중에 딱 가면 벗으니까 남자가 나오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얼마나 여자 목소리 연습을 많이 했는지 네.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음폭이 굉장히 넓어져서 좋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보이스트롯에는요, 참 많은 사연도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저도 좋아하는 가수고 네. 뭐 악동 이미지가 좀 남아있긴 한데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잘 아시는 것은 DJ 디어씨라는 그룹 있잖아요. 네. 그 그룹에 김창열 네. 이분이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같은 멤버들도 반대를 했대요. 처음에는 이하늘 씨나 정지용 씨가 같은 멤버거든요. 네. 근데 반대를 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감동의 무대를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 박수도 받았습니다. 늘 보면 노래로 그 효심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무대에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나훈아 씨의 영령을 재해석했네요, 최단민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사연이 있습니다. 김창열 씨가 가수로 데뷔하고 4년 만인 98년에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요. 또 그 이후에 암으로 어머니까지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훈아 씨의 영령이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노래였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것 같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 노래를 골랐는데요. 아버님께 그동안 드리고 싶었던 마음을 이제 MBN의 보이스트롯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김창열 씨가 연예인이지만 연예면보다는 사회면을 많이 장식했잖아요. 네, 뭐 DJ 디오씨로 데뷔한 이후에 각종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본인이 나중에는 웃으면서 승화시키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합의금을 물어준 싸움만 100여 차례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또 최대 7,500만 원 가량의 합의금을 지급한 적도 있다고 하고요. 2009년에 인터뷰를 보면 물론 10년도 더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이때까지 합의금으로 물어준 금액 5억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아파트 한 채 값인 거잖아요. 그 말을 하니까 그래서 집이 없어서 결혼 생활 시작도 돈 하나 없이 은행에 대출 다 받아서 전세로 어렵게 시작을 했다고 본인이 밝혔어요. 그런 좀 과거가 있습니다만 아마 가정을 꾸리고 나서부터는 또 이렇게 노래 부른 것처럼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사건 사고 연루 없는 지가 꽤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단어는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쫙 흐르는 단어일 겁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령이란 곡이 뭔가 이제 아버지도 더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살아 계셨을 때 이 노래를 불러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하늘나라에서 잘 이렇게 뭐 지켜봐 주신 덕분에 제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소리 감정을 잘 표현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노래를 안 불러봤을 텐데 그래서 오늘 정말 보이스트롯을 통해서 앞으로 좀 우리들의 노래, 우리 가요를 한번 자기 스타일대로 좀 멋지게 한번 불러보시길 기대합니다. 이제 김창열 씨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의 또 선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스트롯에 등장한 또 다른 화제를 일으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누굽니까? 네, 바로 래퍼 슬리피입니다. 저 2번 깜짝 놀랐거든요. 네. 데뷔 14년 차 래퍼가 트로트에 도전했던 거에 한 번 놀라고요. 네.
노래 실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박상철의 황진이를 불렀는데요. 네. 트로트를 부르면서 중간에 본인 특유의 래핑까지 넣어가지고 이야. 완전히 새로운 형식으로 재해석을 했거든요. 네. 슬리피 씨는 이제 제 주변에는 모두 힙합 오디션을 준비하는데 저는 보이스 트롯을 준비했다 얘기했는데 사실 슬리피 쇼미더머니도 나갔다가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 네. 정말 랩 못지않게 야. 트로트도 잘 소화하는 것 같아요. 자, 새로운 도전을 한 슬리피 씨 무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원곡도 좋습니다. 저렇게 또 재해석하니까 또 다른 맛이 느껴지는데 보이스 트롯이 끝난 후에 무슨 문자 한 통을 받았다면서요, 장희찬 평론가님. 네, 슬리피 씨가 본인의 SNS 통해서 공개했는데 아하. 황진이의 원곡자 박상철 씨한테 온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겁니다. 박상철 씨가 이 무대를 지켜보고요. 뭐라 말했냐면 노래도 잘했고 랩도 최고다.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완전 좋았다. 본인의 원곡을 현대적인 힙합과 접목시켜서 재해석한 게 박상철 씨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보다 원곡자에게 인정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아하. 슬리피 씨 같은 경우는 이번 무대로 제대로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래퍼가 트롯에 도전하는 게 쉽지 않은데 보이스 트롯에 도전한 남다른 각오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슬리피 씨 하면 최근에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픈 손가락이 됐는데 네.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이 억 단위의 채무를 안고 있나 봐요. 그걸 이제 이번에 출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제가 보이스 트롯에서 나온 이유가 네. 부모님이 갖고 있는 억대의 채무를 최소하고 아. 그리고 전세방 얻는 거, 전셋집 얻는 거 그게 목표다. 그래서 보이스트롯에서 도전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실제로 생활고로 많이 힘들었다면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데뷔 후에 10년 동안 거의 수입이 없었는데 가족 중에서 대출이 그나마 되는 사람 자기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대출을 하면서 돌려막기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네. 이 슬리피 씨가 왜 슬리피 씨인 줄 아세요? 몰라요. 아무 데서는 이렇게 눕기만 하면 잘 잔다고 해서 슬리피라는 별명 그래요? 때문에 슬리피가 됐는데 이젠 두 발 쭉 뻗고 좀 편안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어느 정도 힘들었는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최단민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슬리피 씨가 데뷔 13년차 가수예요. 그런데 단전과 단수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언제나 혹시 물이 끊길까 봐 물을 받아놓고 살았고 자신의 집에는 압류딱지가 붙는 것처럼 전기와 공급이 곧 제한될 것이다. 아니면은 뭐 도시가스가 중단될 것이다. 이러한 문자가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자가 올 때마다 항상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슬리피 씨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지금 지난해 9월부터 소속사와 분쟁 중에 있는데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생활이 알려지면서 대중들한테 또 받은 아픔도 있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사실 스타는 우러러봐야 되는데 불쌍한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없다는 거였고요. 한 번은 지인이 고기를 사준다고 해가지고선 갔었는데 이걸 주변에서 본 거죠. 아니 생활고라더니 소고기 잘 먹고 있네라고 이런 또 SNS에 글을 보고 상처를 입었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서 가끔 만나서 밥을 그러세요? 먹는데 통상 대중이 알 만큼 이름이 알려진 스타들은 꽤 잘 법니다. 그래서 그들이 밥을 사주는데 슬리피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밥을 사줍니다. 그만큼 실제로 본인이 생활고를 꽤 겪었는데 지금 소속사 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혼자 활동을 하면서는 조금은 더 나아졌거든요. 혹시 좀 맛있는 거 먹고 있어도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뉴스파이터 방송 이후에 슬리피 씨의 팬이 되실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분 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뉴스파이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앞서 김혜수 씨가 선후배 배우에게 손등에 키스한 이야기 했잖아요. 김혜수 씨는 그랬어도 해수욕장에서는 거리 두기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7월 14일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